네.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과관계 접근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전략적 접근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우리가 최근에는 출제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원 기반 관점에 대한 거 물어보는 걸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출제는 안 되더라도 여러분이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꼭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략적 접근은 결국은 뭐냐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내용인 거고, 우리가 책에서 보시면 잠시 뒤에 이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것들을 좀 추가해 놓은 게 있긴 있는데, 네, 거기에 24페이지인데, 그 나중에 이제 요거 전략적 접근 보시고, 나중에 P24페이지, 거기다가 이제 우리 그 책에 있는 거 6페이지에는 표시해놔서 P24 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거 설명을 드릴 건데, 중요한 내용은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한 그 보충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전략적 접근 우리가 다시 6페이지에 있는 거 내용을 보게 되면, 요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은 뭐예요? 형성 배경은 자원 기반 이론, 리소스 베이스드 뷰. 그래서 자원 기반 관점, 자원 기반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나옵니다. 1980년대 이러면서 이 당시에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결국은 다른 기업과 다른 무언가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같은 사업을 하지만 어떤 회사는 망하고 어떤 회사는 잘 되고 막 이러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뭐가 달라서 도대체 그런 거냐?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잘 되는 기업들은 남들이 보유하지 못한 어떠한 내부 어떤 역량이 있더라. 그렇죠? 그런 걸 봤더니 그게 결국은 중요한 하나의 내용인 건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온 게 그런 거예요. 이런 경쟁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기업들이 가진 그러한 경쟁력의 주요한 원천이 되는 자원들의 특징을 봤더니 우리가 뭐 가치가 있고 뭐 희소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보시면은 80년대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원에 동그라미 해 놓으시고요. 이거 뭐예요? 기업의 성과에 결정적 요인이 되는 주요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인간계로 접근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노동하는 사람을 사람으로서 보기 시작한 거고, 전략적 접근에 들어와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라는 인적 자원이 기업의 경쟁력을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해서 제일 중요한 자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완전 시각 자체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에 접근해서 사람은 뭐예요? 그냥 기계 한 부품일 뿐인 거고, 이제 그런 처지에서 인간관계 접근해 오면은 이제 좀 사람으로 좀 봐주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전략 접근으로 와서는 우리 그 사람이 인적 자원이 뭐예요? 다른 무슨 자원보다도 더 중요한 경쟁력의 원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격상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러한 사람을 관리하는 우리 인적 자원도 어떻게 이 HRM도 어떻게 됐겠어요? 더 차원차원 높아진 거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인적 자원 관리하는 이제 HRM 부서는 사실은 행정적인 게 주였어요. 뭐 사람 필요한 뽑고 돈 주고 막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전략적 접근이 들어오면서 우리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원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조직 목표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가? 이게 결국 우리 인적 자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게 되기 때문에 우리 HRM 부서의 한 위치가 격상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자, 그런 내용인데 쭉 보시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반이의 얘기가 나오면서 기업이 보유한 자원을 통해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4가지 특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리오 모델입니다. 부리오 모델인데, 부리오 모델, 이거 모형.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있어 필요한 자원들, 그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자원의 특징은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밸류업을 하면서, 그렇죠? 밸류업을 하면서 또 희소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모방이 불가능해야겠죠. 예. 이거 맞나? 요즘 맨날 하다 보면은 스페링이 헷갈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모방이 불가능하고 조직이 가능한, 그런 조직 가능한 내용이 된다는 거죠. 여기 써 있는 거니까. 자, 요 4가지의 특징을 보유한 거라겠죠. 원래 처음에는,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뭐 불이유 혹은 불인이에요.
원래 여기서부터 처음에 시작한 거였어요. 처초에 나왔을 때는. 그쵸? 그래서 요게 뭐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요 마지막 글자가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대체 불가능한 거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쵸? 근데 보면은 모방이 불가능한 거나 대칭이 불가능한 건 똑같잖아요. 그치,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요 두 개가 합쳐져서 이렇게 온 거고, 이거는 이제 조직화가 가능하고 조직에서 지원화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좀 더 확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마지막 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번에 우리가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이렇게 쓰나 뭐 어느 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그렇죠? 똑같은 그 맥락은 같은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고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고. 그렇죠? 그거에 너무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불이호 모델 혹은 불이호 모형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즉 결국 핵심은 뭐예요? 그러니까는 여러 기업들 중에서 다른 경쟁 기업들을 누르고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자원의 특징을 보면은, 그러니까 즉 이러한 자원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자원을 보유할 때야말로 비로소 우리가 경쟁 기업들을 누르고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치가 있고, 여기서 이 가치 있는 거는 뭐예요? 돈 버는데 도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가치, 돈 버는데 도움이 되는 거여야 되고, 희소해야 돼요. 그렇죠? 다 구하기 어려워야 돼요. 그래야지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모방이 불가능해야 돼요. 그다음에 그런 자원들을 우리가 조직화해서, 그러니까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그러한 자원이어야 되는 거죠. 혹은 대체 불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뭐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른 기업들을 누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자원들의 특징을 봤을 때 우리가 기업들 보유하고 있는 자원들 쭉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기계도 있을 테고 뭐 돈도 있을 테고. 근데 봤더니 사람은 어때요? 우수한 인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돈 버는데 도움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희소해요. 우수한 인재. 인적 자원들 같은 경우. 일 잘하는 사람은 요즘 구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뭐 근데 얘기를 왜잖아요. 사람 구하기도 어렵지만 일 잘하는 사람 구하기 더 어렵다. 특히 이제 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 뭐 CEO나 이런 사람들도 되게 희소한 사람들인 거죠. 뭐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이 뭐 흔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사람은 뭐예요? 모방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복제 인간 기술이 나오지 않는 이상 영원히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당연히 그리고 대체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사람이라는 자원은 당연히 조직화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서포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네 가지 요건에 봤더니 인적 자원이 당연히 뭐예요? 중요한 자원, 즉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자원이 된다는 거죠. 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적 자원에 대한 관점이 확 달라진 거죠. 그렇죠? 단순히 이제 어떤 수동적인 객체 뭐 이런 걸로 보다가 이제는 이러한 인적 자원의 질이 결국은 우리 조직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큰 영향을 미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거기에 관련된 내용으로는 쭉 보시면 수많은 뭐 잠재력을 지닌 자원으로 보며 기업 경쟁력 확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기업 경쟁력 확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 밑줄 그어 놓으시면 되고요. 더군다나 이러한 접근은 뭐예요? 거기 밑줄에 인사부서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환시키는 인사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인사 관리가 이제는 좀 더 중요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인사노무 관리를 배울 수 있는 의미가 더 생기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더 추가한다 그러면 인사부서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울리히의 다중 역할 모델 생각해 보시면 그거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죠. 그러면 뭐예요? 전략적 파트너, 변화 촉진자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거죠. 그 전까지는 행정 전문가나 이제 뭐 근로자의 대변인 정도의 수준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상위 단으로는 전략적 파트너, 그렇죠? 그다음에 변화 촉진자, 그런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강조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인사부서 역할 하면 여러분이 당연히 울리히의 다중 역할 모델까지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인사부서 역할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환시키는 정책. 여기서 끝나는 거는 1차원적인 거고. 여기서 이제, 인사부서 역할? 그러면 여러분이 뭐랑 떠올려야 돼? 이거 울리의 다중 역할 모델 인사부서 역할에서 나왔던 네 가지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략적 파트너, 변화 촉진자. 이런 역할들, 특히 전략적 파트너로서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거를 생각하고 같이 떠올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책의 내용이 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드바나 얘기는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뭐 이제 이러한 환경, 뭐 이런 전략, 뭐 등등등과 관계를 통합적으로 파악해서 최대 적합성을 유지될 때 기업 경쟁력이 확보된다. 결국은 뭐 당연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기업을 경영할 때 외부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분석, 파악,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거기에 적합한 전략을 세우는 게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인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전략적 인사관리의 뭐 설계 요소 이래가지고 처음에 뭐 외부 환경을 분석하고 우리 내부에서 가진 뭐 강점과 뭐 이제 단점 같은 것들, 약점 같은 것들을 분석해서 뭐 이제 그런 것들 파악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뭐 결국은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전체 수준에서 통합되어야 된다. 즉, 그 세 번째 그 노마자 세 번째 거 보시면 기업이 선택한 인사관리 전략은 이럴 때 있을 때 인사관리 전략은 그 기업의 경영 전략에 통합되어야 된다. 거기다 밑줄 그어서 인사관리 전략은 그 기업의 경영 전략에 통합되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략적 접근을 한 줄로 줄이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가 뭐냐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인사관리, 뭐 전략이라는 말을 붙여도 되지만 인사관리는 결국 그 기업의 경영 전략과 통합되어야 된다. 자, 그럼 여기서 통합은 어떤 통합을 얘기해요? 통합. 우리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그때 배울 때 통합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수직적 통합, 수평적 통합. 그래서 통합에서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수직적 통합, 수평적 통합. 자,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다 필요 없고 그때 말씀드렸던 거 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 전사 전략과 통합돼야 되는데 이 통합이라는 게 그 뭐냐면 두 가지예요. 수직적 통합이 있고 수평적 통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관리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자, 그래서 이거 그림을 그리면 이런 거죠. 그때 항상 말씀드렸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뭐 그림을 그린다고 할 때, 집을 그린다고 할 때 이 맨 꼭대기에 있는 게 기업의 조직의 목표. 그렇죠? 하고 뭐 이제 뭐 비전, 미션 뭐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큰 틀에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에요. 제일 중요한.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뭐예요? 사업 전략도 나오는 거고. 그렇죠? 이러한 사업 전략에 따라서 인사 전략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사 전략에 따라서 뭐예요? 뭐 확보, 뭐 개발, 그다음에 보상, 그렇죠? 그다음에 유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개별 기능들, 인사관리 개별 기능들도 이제 같이 가는 거고, 뭐 이건 이제 그 관련된 인프라라고 본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보시면 자, 그러면은 수직적 통합이라는 건 뭐예요? 여 위에서 아래부터 쭉 하나로 통합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수직적 통합이에요. 이거. 그 쉽게 얘기하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 기업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내수를 평정했어요. 이제는 해외 진출이다. 그렇죠.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해외 진출하는 시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글로벌 세계화 이런 거 옛날 이제 연식이 우리 되신 분들 아시겠지만 세계화 이런 거 외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글로벌 가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외 매출을 늘리고 해외 사업을 확대해요. 그래서 뭐 비전, 단기 목표나 이런 것들이 뭐 이제 비전 2030에서 뭐 해외 매출 비중 뭐 이제 얼마 2조 이상 달성 뭐 이런 것들 단 목표를 세운단 말이에요. 물론 그보다 더 크게 세우겠지만 어쨌든 그런 목표가 세운다 그러면 우리 사업 전략이나 사업 전략 같은 거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해외 사업 비중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뭐 해외 영업에 대한 부서를 키우고 사람을 더 충원하고 뭐 조직원들 뭐 해외 주재원할 수 있는 영어 능력을 키우고 뭐 관련된 교육을 시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전략적으로 본다 그러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뭐 우리가 뭐 지사를 세운다던가 아니면 해외에 괜찮은 진출하기 위해 괜찮은 회사를 M&A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표는 해외 매출을 늘리고 가자는데 안에 있는 전략이나 뭐 다른 자원들은 다 뭐예요? 국내에 머물러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목표 못 달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수직적인 통합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목표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 전략이 따라가고 인사 전략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해외 영업을 우리가 더 확대하는 그런 뭐 목표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뭐 해외 인력이나 뭐 영어가 능통한 사람이나 뭐 해외 영업에 경험이 있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 뽑을 수 있는 뭐 선발 도구를 써야 되는 거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얘기가 같이 가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수직적 통합인 거고 자,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통합된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인사 전략이라는 게 어쩌면 이렇게도 서로 연계해서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각각 인사관리 개별적 기능들도 서로 보완하고 정렬돼야 되는 수평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인사 전략이 목표에 따라서 뭐 해외 우수 인재 확보 뭐 이런 목표가 정해졌어요. 해외 인재 뭐 그런데 뭐 안에서는 아직 뭐 내부 국내에 있는 대학에 가서 리크루팅하고 뭐 이런 식으로만 계속 움직인다 그러면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확보는 예를 들어서 해외 대학으로 진출했어. 근데 거기에 걸맞지 않은 뭐 개발이 프로그램이나 보상 프로그램을 쓴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윗단에 있는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 각각의 학계평 보유방도 서로 수평적으로 보완되고 연계돼야 돼요. 그렇죠? 그게 바로 요 통합적인 관점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책을 보다 보면 경영학 보면은 특히 막 이런 말 많이 나와요. 정렬돼야 된다. 뭐 적합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뭐 온라인 돼야 된다. 혹은 얼라인먼트. 그다음에 뭐 적합해야 된다 해서 핏 등등등 맨날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전략 접근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물론 내부에서도 위에 목표랑 혹은 비전 미션이랑 인사가 정렬돼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적합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안에서 개별 기능들 인사의 개별 기능도 적합하고 정렬돼야 되고 더 크게 보면 뭐예요? 우리의 어떤 이러한 목표나 비전 미션이나 이런 것들이 뭐예요? 환경 변화에 또 정렬돼야 되거나 적합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일 중요한 개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뭐 관련돼서 쓸 때 정렬, 적합, 뭐 이런 통합 이런 것들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에서 많이 얘기하는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 나오면 아 뭐랑 정렬돼야 되고 적합돼야 되고 특히 기업의 전략 뭐 그다음에 비전 미션, 목표 뭐 이런 것들과 우리가 상위단에서 정렬되고 통합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보시면 이제 인사관리 전략은 그 기업의 경영 전략에서 통합돼야 된다. 그 통합이라는 게 이제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통합을 모두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전체 수준 특히 수직적으로 먼저 통합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위에 있는 목표들과 마찰가 정렬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야 인사 개별 부서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결국 뭐야? 이렇게 정렬이 돼야지만 통합이 돼야지만 뭐예요? 인사 부서에서 하는 이런 개별적인 인적 자원 관련 활동들이 잘 관리가 되고 성공을 하면은 사업 전략을 달성하는데 목표를 달성하는데 뭐예요? 기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아예 엇나가 있으면 얘 따로 놀고 얘 따로 놀고 그러면 뭐예요? 망하는 거죠, 기업은. 그렇죠? 오늘날 관점 자체가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통합이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인 거고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이제 뭐 또 그런 내용 나오죠. 뭐 인적 자원이 주어진 직무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경쟁력 확보 핵심 요소이다. 그러니까 좋은 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답안했을 때 인적 자원이 제일 중요하다. 기업 제일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자신 있게 쓰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답안을 채점해 주시는 분들은 인사 조직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쓴다고 해서 거부감 없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쓰셔도 됩니다. 그렇죠? 경쟁력 확보 핵심 요소,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조직 전략과 조직 구조 뭐 이런 것들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기업 경쟁력 극대화를 위해서 최대한 적합성이 있어야 된다. 여기도 나오죠. 적합성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이런 표현들이 전략적 접근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항상 반복, 통합, 적합성, 정렬돼야 된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런 단어를 볼 때마다 뭘 떠올리면 되냐면 아 조직의 목표 혹은 비전 달성부터 사업 전략, 인사 전략 이런 것들이 정렬돼야 되고 통합돼야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인사 전략 하에서 학계평 보유한 개별 기능들이 수평적으로 통합 혹은 연계 보완돼야 된다. 요거를 같이 머릿속에 항상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 인력을 더 이상 비용 요소로 보지 않고 투자 요소로 간주해야 함을 주장하는 이론이다. 자, 투자 요소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자, 사람을 이제 인력을 비용이 아니라 코스트가 아니라 이제 투자 요소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우리가 배웠던 인사관리의 개별 기능 중에서 뭐가 좀 더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할까요? 학계평 보유방 중에서. 개발이 중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개발이. 교육훈련. 그렇죠. 교육훈련, 뭐 경력개발.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용으로 보면은 돈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은 뭐냐면 이게 다 비용이야. 그러면 사람이 어때요? 통제하게 돼요. 야, 너 이거 아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얘한테 모처럼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돈 쓰는 게 그 비효율적인 거고 코스트 차원에서 보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옛날 기계적 접근 시대 때는 뭐예요? 교육 훈련도 최소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순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학교에서 잠깐 하루 교육 시키면 누구나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HRM에서 교육은 사실 중요한 파트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거는 아주 부수적인 기능이고 메인은 뭐 사람 뽑고 돈 주고 뭐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바뀌었죠? 이제 이 사람들이 투자 요소, 투자라는 건 뭐예요?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돌아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투자할 때 뭐예요? 그냥 돈 버리려고 투자해요? 아니죠. 내가 투자해서 그거를 더 크게 불려서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투자해서 본다는 거는 돈을 투자해서 나는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중요해지는 게 이제 교육훈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돈을 써서 교육훈련을 시키고 뭐 좋은 강사들 초빙해서 교육훈련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해서 하는 게 이렇게 교육을 시켰을 때 이 사람들이 뭐예요? 기술 역량이나 뭐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더 높은 성과를 내면서 우리한테 기업에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줄 거라는 믿음 이런 것들이 이제 깔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투자 요소로 간주됐다는 거 옆에서 교육훈련 강조 뭐 이제 이런 것들.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HRM에 다 있었지만 이러면서 뭐가 분리 나와요? HRD가 이제 별도로 분리돼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큰 기업들 가면은 여기 부서 따로 여기 부서 따로죠. 큰 데 가면은. 그렇죠? 그만큼 이게 예전에는 사실 이거 메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해지면서 HRD만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생기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뭐 기업들을 작은 기업에서부터 큰 기업까지 쭉 보다 보면은 아주 이제 소규모 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은 이제 HRM 부서만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아주 초창기에 이제 보면은 그 하는 기능들이 행정적인 기능 위주예요. 그러다 기업이 점점 더 커지면 이제 전략적이고 뭔가 그런 기능들이 들어오고 인사적인 차원에서도 예전에는 사람이 적으면 뭐 확보나 이제 사람 뽑는 채용 이런 것들이 메인이고 돈 주는 거 계산하고 뭐 급여 계산하고 이런 것들 주였다가 그 뒤로 오면은 이제 뭐 평가 보상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는 거고 더 점점 크게 커지면 뭐 1,000명 이상 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이제 HRD 우리 직원들 어떻게 개발할 거냐면서 이렇게 분화돼서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대기업들 가면 다 이렇게 따로 되어 있죠. 하는 역할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것도 전략적 접근에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이제 실무에 나가면 정말 다양한 기업들을 보게 됩니다.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업종에 있는 해당하는 기업들도 볼 거고 규모가 진짜 뭐 50 미만인 데서부터 뭐 기회가 좋으면 대기업도 보게 될 거고 막 이래요. 다양하게.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쭉 배웠던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그 하는 역사책처럼 아주 진짜 뭐 기계적 접근에 가까운 초창기 때처럼의 그런 단순한 행정적인 업무만은 HRM 부서를 만나기도 하고요. 소규모 기업은 더 큰 데 가면은 이제 뭐 그 HRM 부서 내에서도 평가 파트, 보상 파트 다 따로 있는 이런 기업들도 보게 되고 HRD 부서가 따로 있는 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스펙트럼을 보면서 아 그렇게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라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똑같아요 이것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업이 커지면 이제 뭐 전략적 접근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는 게 이제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판은 거기에서 보시면 이제 뭐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기업의 경영 전략과 인적 자원과의 전략과의 적합성 정도에 대한 측정이 용이하지 않다. 그러니까 뭐 적합성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뭐 적합도 뭐 80%, 뭐 70% 이런 것들 사실은 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게 용이하지 않다. 그냥 사실 뭐 중요한 비판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전략적 접근은 상황적 접근을 기본 가정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상황적 접근이라는 게 뭐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는 어떤 보편론적인 관점이 아니라 어떤 기업이든 그 회사가 가진 상황, 뭐 외부 환경, 그 업종, 뭐 구성원들의 질, 양, 뭐 이런 것들, 그러한 모든 상황에 각각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통하는 그런 상황에 맞는 내용들이 있다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한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고 구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전략적 접근의 기본적인 그 컨셉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뭐냐면 아니다.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제도, 예를 들어서 뭐 성과연봉제, 이거는 기업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 통했을 때 다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보편론적인 관점에서 하나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뭐가 틀리냐 맞냐는 뭐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큰 이제 뒤에 잠깐 이제 나오는데 큰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학론적인 관점은 그러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니까는 뭔가 이게 하나의 그 뭐 모든 케이스에 통하는 그런 게 아니라 각각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적합한 걸 찾아 나가는 거고 아니다. 우리가 보편론적으로 어떤 기업이든 어떤 상황이든 통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 이런 주장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상학론적 혹은 보편론적인 관점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이 두 번째 비판은 누가 비판하는 거예요? 그럼 보편론적인 관점에서 비판하는 거예요. 야, 너희는 맨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하는데 아니야. 어떤 상황에서 통하는 가장 효과적인 인사 제도가 있어.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죠. 사실 전략적 접근에 대한 비판은 크게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거는 오늘날에 그냥 뭐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거고 이걸 안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동지향적 접근은 그냥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박경 교수님이 독일에서 공부하셨기 때문에 소개 차원에서 항상 뭐 쓰시는 내용 중에 하나니까 가볍게 보세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그 인사관리에서 이론이 몇 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른 책들 보면은 뭐 시스템 이론, 뭐 이제 상황 이론들 아까 전에 말씀했던 그런 것들을 소개를 하는데 그 관련된 거 잠깐 정리를 좀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이론, 이거 이제 경영조직 시간에도 좀 보실 텐데 여기서 여러분이 우리 인사관리에서 딱 알아둬야 될 거는 뭐냐면 그거예요. 뭐 이걸 다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기업은 뭐다? 오픈 시스템이다. 그럼 오픈 시스템은 뭐예요? 주변 환경과 영향을 받죠. 그렇죠? 그러면 주변 환경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뭔가 적합한 걸 따라가거나 맞추거나 변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만 아시면 돼요. 상호작용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쭉 내용에서 시스템 유형에서 보시면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개방 시스템. 그거 밑줄 하나 그어 놓으시고 그게 뭐라는 거예요? 개방 시스템이 바로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요거를 항상 서론에 쓰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는 요렇게 해가지고 뭐 우리가 외부 환경에 관련된 이슈들 나오면 서론에 기업은 오픈 시스템으로서 외부 환경에 상호작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 기업은 적응해야 되면 거기에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썰을 이제 처음에 푸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인사관리에서는. 그냥 기업은 오픈 시스템이다. 오픈 시스템은 개방 시스템은 외부와의 상호작용. 그러니까는 외부 어떤 이슈가 나오면 이슈에 대응하고 거기에 적응해 나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폐쇄 시스템은 말 그대로 뭐예요? 그냥 닫힌 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와 상호작용 적용 없이 내부에서 자기네들끼리만 하는 건데 어떤 기업도 그런 기업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 시스템이고요. 뭐 추가적인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그 내용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상황 이론은 아까도 봤던 것처럼 모든 조직에 보편 타당하게 적용되는 원리나 설계 기법을 찾기보다는 각 조직의 처한 상황에 맞는 조직 구성 방법이 있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렇죠? 그때그때 다르다. 여기에 대한 이제 비판을 하는 관점이 바로 보편론적인 관점인 거죠. 그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단어 나오더라도 그냥 개념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전략적 접근을 봤으니까 24페이지 좀 넘어가 보시겠어요?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요거 조금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만 따로 정리한 파트예요. 그러니까 박경 교수님 책에는 없는 파트고요. 그러니까 다른 교수님 책 중에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설명하는 데 있어 조금 더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는 데 있어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골라서 넣은 겁니다. 왜냐하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여러분이 그냥 그런 개념에 대한 것들 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한 건데, 그래서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의 개념부터 쭉 보는데 전략이라는 게 결국은 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가 어디서 왔냐, 우리 전략 경영이 어디서 왔냐, 결국 군사의 어떤 전략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경영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제 뭐든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전쟁에서 쓰는 전략의 개념이 경영에 들어오고 그게 전략 경영으로 이제 하나의 파트로 자리 잡으면서 당연히 그 안에 뭐 경영의 하나의 기능인 인사 관리도 이제 당연히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거기에 있듯이 보시면 조직의 전략과 연계되어 설계되고 운영되는 인적 자원 관리 방식이죠.
그렇죠? 조직의 전략과 연계돼요. 또 그렇죠? 설계되고 운영되는 인적자원 관리 방식으로서 기존의 인적자원 관리보다 뭐예요? 보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나옵니다. 통합 나옵니다. 통합 동그라미. 이 통합은 뭐다? 수직적 통합, 수평적 통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직적 통합, 수평적 통합. 그래서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직적인 통합은 조직의 미션 비전, 목표부터 해서 사업 전략, 인사 전략 이렇게 쭉 위에서부터 높은 축에서 아래까지 쭉 같이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평적 통합은 각 기능들, 학계평 보호방들이 서로 별개 역할이 아니라 같이 상호 보완하고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전략적 인적자원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는 이제 요거 개념은 확실하게 여러분이 잡아두시면 좋아요. 그렇죠? 요거 정도는. 그래서 요거는 별표해 두시고 머릿속에 그냥 외워버리세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뭐 앞에 솔직히 나중에 이제 뭐 50점짜리 문제 이런 거 할 때 앞에 서론에 쓸 게 없으면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같은 거 써도 돼요. 왜냐하면 결국은 뭐 전략이라는 게 주변의 환경, 그렇죠? 내부의 환경과 적합한 인적자원 관리를 꾸미는 거니까 어떤 특정한 이슈가 나왔을 때 그게 뭐 외부의 이슈든 내부의 이슈든 거기 가장 적합한 인적자원 관리를 찾아야 되는 게 결국은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의 가장 중요한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뭐 쓸 게 없으면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쓰셔도 돼요. 그렇죠? 무조건이라는 거는 좀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 그렇게 쓰면 풀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적자원 관리의 발전 과정 보시면, 이제, 요거는 역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은 이제 이론적인 거고, 이거는 그냥 단계적인 건데, 처음에 이제 체계화되기 이전에 인사관리고, 인사관리, 그러니까 내용인 거고, 이제 인사관리가 등장한 거는 뭐예요? 이게 이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 출현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과학화, 합리화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인적자원 관리 전환이 되기 시작한 거는 이제 인간관계 학파가 들어오면서 사람을 조금 사람답게 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확대된 게 이제 우리가 자원 기반 이론이라던가 1980년대, 90년대 이후에 이제 전략 경영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로 확대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SHRM의 시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보시도 쭉 내용이 보시면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확대 내용에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제 무한 경쟁, 국경을 초월한 경쟁. 그 심화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살아남으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허접하게 제품을 만들어도 사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잠깐 방심하면 망해요. 진짜 망하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렇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거기 가로 친 거에 보세요. 경영 효율성 극대화 측면에서 논의되던 인사관리가, 그렇죠? 과거에는 효율성,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메인이긴 했죠. 왜냐하면 구성원의 만족도 사실은 뭐예요? 그 이면에는 만족시켜서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떤 인사관리가 이제 경영 효과성이 다른 말로 뭐예요? 조직 효과성. 그렇죠? 조직 효과성. 즉 기업의 성과를 높이는 조직 경쟁의 일환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게 이제 이때부터고, 결국 인적자원 관리가 그 외연을 넓혀 조직의 전략 목표 연계되어 설계되어 운영되는 단계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예전에 이런 단계였으면 인사관리가 노무사 시험에 없었을 것도 몰라요. 그렇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이거 개념적인 내용인 건데, 우리가 이제 오늘날 배우는 게 SHRM이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기존의 전통적인 HRM과 우리가 SHRM이라는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가 뭐가 다르냐? 그렇게 한번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뭐 옛날 같으면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옛날에는 이런 문제 나올 수 있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이거는 기본적인 게 됐기 때문에 좀 이렇게까지 출제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이 차이는 그래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전통적인 HRM, 그 다음에 전략적인 HRM, 즉 SHRM의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먼저 사람에 대한 관점이 예전에는 비용, 그러니까 코스트였어요. 그러니까 비용,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에 대한 관점이 이제 자산. 그만큼 중요해진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렇죠? 26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과거에는 이제 비용 관점으로만 사람을 봤어요.
우리가 인건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사람을 뽑으면 인건비가 비용으로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뭐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비용이. 근데 이거를 비용으로만 볼 거냐? 아니면 그 외에 우리가 자산 관점, 그렇죠?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자산 관점으로 봐서 우리가 더 투자를 하고 뭔가 더 베네핏을 얻기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느냐, 이런 차이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오로지 비용 관점이면 돈 1원이라도 쓰는 게 아까운 거지, 이 사람한테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뭐예요? 사람을 꼭 이런 그 비용 관점으로 보면 통제하게 돼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야, 너 복사할 때 이면지 먼저 써. 점심 먹으러 갈 때 불 꺼야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런 통제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게 비용 관점, 자산 관점. 이게 이제 중요한 하나의 관점의 변화예요. 쉽게 말하면 HRM과 비교하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미시냐 거시냐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냐? 초점이 인사관리 어떤 초점이 미시냐? 뭐 초점이 거시냐?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시라는 거는 거기에 보시면 그냥 인사관리의 개별 기능들을 어떻게 수행하는 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뭐 개인 성과 뭐 이런 이게 미시적 관점에서 개인 단위, 그러니까 종업원들 개인 단위에서의 뭐 구성원들의 만족이나 뭐 이런 것들만 주로 보는 것들이 미시적인 초점이라 보면, 거시적인 건 뭐예요? 조직 전체의 성과, 조직 전체의 목표 달성, 더 큰 차원에서 보는 거죠. 이제 인사관리를.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인사관리는 우리 인사관리에서 볼 수 있는 그 사람과 관련된 개인적인 사람들 관련된 그런 부분들만 봤다 그러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에서는 더 크게 거시적인 조직 차원에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기능적인 관점, 기능적인 관점, 전략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기능적인 관점이라는 거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전통적 HRM은 학계평 보유반 개별 기능들을 그냥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잘 수행하는 게 중요한 거였어요. 근데 이제 전략적인 관점은 뭐예요? 이제 이러한 각각 기능들이 개별이 아니라 서로 잘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조직 전략이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짜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전략적 HRM이라는 게 각각의 기능들 한 방향으로 결집해 전략적 목표를 달성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수동적인 관점은 뭐냐면, 과거에는 그냥 인사관리라는 거는 사업에 필요한 내용들을 대응하는 수준, 그냥 위에서 시키는 거 하는 정도 수준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수동적인 거. 그렇죠? 근데 이제 전략적 HRM 시대는 능동적이고 혹은 이제 선행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선행적인 관점이 중요해진 것. 그래서 거기 예시가 있어요. M&A를 한다 그럴 때 과거 전통적 HRM에서는 이미 M&A가 결정이 된 상태예요. 결정하고 나서 이제 CEO가 부르는 거죠, 인사팀을. 야, A 회사에 인수하기로 했으니까 A 회사랑 통합 작업해. 인사.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라 그러면, 전략적 HRM 시대는 어때요? 그게 인수하기 전 실사하고 이런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듀 딜리전스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피인수 기업 인수할 때 재무적, 법률적 이런 것들을 다 실사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야 이제 뭐 이제 그 가격을 매기기도 하고 인수할지 말지를 결정하잖아요. 이때 모두 한다는 거예요. 인사팀도 같이 들어가서 인사적으로 통합했을 때 뭐 조직적으로 시너지가 날 수 있는지, 뭐 문제는 없는지,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실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전략적 HRM 시대는 이제는 뭐예요? 그 선제적으로 우리가 M&A를 결정할 때 같이 들어가서 이제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능동적인 관점으로서 선제적이고 선행적인 활동이 더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엇을 하는가, 이제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HRM은 뭘 했냐?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끝. 실시한 게 중요한 거예요. 활동을 하는 게. 그 다음에 연봉제 도입했습니다. 이게 중요했다 그러면 전략적 HRM 뭐가 중요한 거예요? 야, 그래서 교육 실시에서 우리 구성원들 역량 올랐어? 이런 게 더 중요해지는 거고, 그런 것들이 더 관심이나 포커싱이 가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집권화된 의사결정. 과거에는 인사관리의 주요 의사결정이 인사부서에서 메인으로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환경이 더 복잡하고 빨라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라인, 스태프, 그러니까는 현업 조직에 더 많은 그런 의사결정권들이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특히 최근에 이제 수시 모집이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정시 모집, 수시 모집해서 이제 수시 채용을 한단 말이에요. 수시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인사부서가 그런 채용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라인 담당자 현업에서 주도하는 걸로 많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 이렇게 분권화된 의사결정 구조가 더 이제 중요해진 거죠. 자, 여기 6가지가 있는데, 이 6가지도 뭐 다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뭐 썰 풀 때, 서론이나 아니면 내용을 쓸 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만 기억해 두셔도 충분해요. 이건 뭐 다 외울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보시면 HRM이 전통적 HRM과 SIHRM이 굉장히 다른 관점에서 보는구나. 그리고 보다 보면은 인사부서에 뭔가 격이 올라갔구나. 이런 걸 느끼죠. 그만큼 인사부서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 접근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배울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다루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SHRM의 개요는 그냥 쭉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된다. 항상 뭐 비전, 미션 이런 것들 얘기 나오죠. 그런 거에 대한 좀 용어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전은 뭐고, 미션은 뭐고, 전략은 뭐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러한 기본적인 상황에서 뭐 HR 전략과 뭐 전략적 HRM이 어떤 거고. 이건 너무 깊게 보실 필요가 없고 여러분이 참고를 위한 내용들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이 건져가야 될 거는 뭐냐면 아까 전에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개념, 통합적인 관점, 그리고 그 개념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전통적 SHRM과 어떤 부분의 차이가 있느냐. 그 3가지 정도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돼요. 그렇죠? 보시면 되는데 조금 뭐 추가적으로 내용들을 보면 설명을 드리면 그 27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 거기에 전략적 HR의 선택 옵션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이것처럼 우리가 뭐 기계적 접근이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인간관계 접근이면 사람은 뭐 사회적 동물이니까 뭐 이런 게. 근데 전략적 HRM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왜? 상황이 다른 거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택들 옵션이 있는 거고 그 중에 우리가 처한 상황, 뭐 우리가 가고자 하는 전략, 그 다음에 뭐 우리 사과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가장 적합한 것들을 택해서 옵션에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뭐예요? 50점짜리 문제가 바로 이런 구조인 거예요. 50점짜리에서 어떤 이슈가 던져지고 그게 외부 이슈든 내부 이슈든 던져지면 거기에 적합한 뭐 학계평 보유방 방안을 쓰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들에서 찾아가지고 이 이슈의 어떤 특징이나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배웠던 인사제도에서 예를 들어서 외부 모집이 더 적합해. 그럼 모집에서 외부 모집 쓰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경력 사원이 더 필요해. 뭐 수시 모집이 강조되고 있고 수시 채용이니까 경력 사원 뭐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해. 그다음에 뭐 선발 도구에서는 구조화 면접이 필요해. 뭐 이런 식으로 조합해 나가는 거예요. 조립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냥 막 조립하는 게 아니죠.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말한 문제에서 나온 이슈, 이런 내용의 어떤 특징이라던가 그러한 이슈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던가, 그렇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이 삼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예요. 기업에 이런 영향이 있으니까 혹은 이 이슈가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여기에는 뭐가 적합하다. 뭐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잡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 가능한 옵션을 택해서 구성하는 게 여러분이 말하는 그 쉽게 말하는 50점짜리에서 이슈에 관련된 종합적인 문제들, 설계 문제가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있지만 뭐 여러분이 배웠던 인사관리에서 기본적인 제도나 내용도 여기 뒤에 다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여러분이 조합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렇게 안 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이제 이슈를 나중에 공부할 때 정리된 것만 찾으려고 그래요. 정리된 걸로만. 근데 정리된 걸로 찾으면 이게 우리가 쓰는 거기 예를 들어서 아티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4차 산업혁명이다 그러면 정리된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이 배웠던 이러한 식으로 서술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답안에 쓸 수 있처럼 확계평 보유방에 우리가 배웠던 개별 기능들을 막 이런 식으로 써는 게 막 그게 뒤섞여 있기도 하고 좀 안 배웠던 내용들이 들어있기도 하고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슈별로 이런 걸 다 다 외울 거예요? 못 외워요, 그렇게. 절대 못 합니다. 물론 중요한 이슈는 이렇게 따로 찾아서 정리를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뭐가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그거를 그렇게 일일이 다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익혀야 될 거는 뭐냐면
이런 이슈가 나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특징이나 영향을 찾아서 그러한 영향이나 특징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여러분이 배웠던 인사관리에서 개별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합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이 무슨 이슈가 나와도 여러분이 그거를 써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그런 사고가 되면 나중에 이런 이슈들을 보고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할 수 있겠네. 골라서 여러분들이 가필만 좀 해놓으면 나머지는 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런 이슈를 나중에 물론 이제 요즘 브리타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긴 하는데 그럼 브리타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50점짜리가 요즘은 이렇게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50점은. 근데 충분히 언제든지 50점짜리 예전처럼 툭 던져놓고 설계 문제처럼 다 쓰라는 문제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거기서 변별력이 엄청 많이 갈리거든요. 이제 그런 거 나왔을 때 이제 충분히 여러분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꾸 어떤 실수를 하냐면 암기한 대로만 쓰려고 그래. 그러다 보면은 그런 50점짜리 설계 문제가 나와도 마치 단문처럼 답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한 편의 글처럼 쓰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건 점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좀 되면은 사실은 뭐 단문 문제도 쉬워요. 그냥 뭐 쉽다고 얘기하는 건 단언적인 건데 사실 그걸 여러분이 계속 트레이닝을 하면 그러니까는 뭐 인사관리에서 우리가 암기나 이런 것들 좀 많이 덜어낼 수 있어요. 덜어낼 수도 있고 좀 자신감 있게 대할 수 있습니다. 좀 자신감 있게 해서 그런 연습을 계속 그래서 좀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훈련을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시험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출제하면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자 그래서 거기에 나온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좀 봐두셔도 나쁘진 않아요. 아 이렇게 옵션이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이슈에 맞춰서 취사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조합을 맞춰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있으니까 모집은 이렇고 그 당연히 또 이제 학계평 모의방도 서로 수평적으로 연계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종합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SHRM의 활용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뭐 HR 전략이라는 게 우리가 조직 전략과도 연계돼야 되고 경영 환경, 조직 전략 다 이런 거와 뭐예요? 핏, 일관성, 정렬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항상 계속 내오는 거죠. 외적 적합성, 내적 적합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조직 전략과의 적합성 측면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기업 전략, 성장 위주 전략이냐, 안정 위주 전략이냐, 그다음에 사업 전략, 혹은 경쟁 전략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마일즈 스노우, 포터의 전략 유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앞에서 더 자세히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러한 차원에서 좀 예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이것도 이제 참고예요. 그렇죠?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이게 전략적 인적 전략의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런 식으로 뭐가 연계되고 뭐 이런 거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서 건들어갈 건 딱 그거죠. 개념, 그 다음에 전통적 HRM과 그 차이, 그 다음에 뭐 추가한다 그러면 이런 거 전략적 HR 선택 옵션 같은 거 그냥 한번 쭉 적어놓고 여러분들 추가해서 한번 쭉 써놓으세요. 그런 것들 한번 좀 보시면 조금 도움은 되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략적 접근 다 봤고 그 다음에 이제 9페이지 봐야 되는데 조금 쉬었다가 볼게요. 네.